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최현철이고요. 예. 데이터 상태 관리 그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딱딱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아파하실 코드 같은 거 최대한 배제하고 재미있게 나름대로 꾸며봤으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최현철이고요. 지금 네이버 PWE 개발에서 FE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E 개발에서 파트리더 담당하고 있고, 현재 네이버 메일 모바일 웹하고 그 네이버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FE에서 상태 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2, 3, 4번을 보시면 특정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각각의 상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에서 상태 관리란 무엇일까요? 프론트엔드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웹페이지 같은 거를 개발을 또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웹 앱이라고 불리는 개발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네이버 메일 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구글 독스죠. 저게 다 이제 웹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웹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왼쪽에 네이버 메일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저희가 개편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나갔을 때 저희도 뭐 네이버 서비스가 항상 그렇지만 새로 바꾸면은 블로그가 항상 핫해집니다. 이제 댓글로. 좋은 댓글은 아니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네이버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메일이 바뀌니까 네이버 메일 앱도 왜 바뀌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 실제로 CS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외부 분들은 이게 웹인 줄 모르고 그냥 앱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앱인데 앱에서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그런 어떤 리콰이어먼트가 있잖아요. 이제 웹앱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다 지원을 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앱 같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선 페이지를 오가는 UX는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를 띄워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웹 개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관리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저기 보면은 쇼핑 뉴스 메일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보고 있는 메일의 정보죠. 그래서 메일함을 바꾸면은 저 정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리스트인데요. 메일 리스트도 메일함을 바꿀 때마다 메일 리스트를 새로 갱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메일의 제목, 그다음에 체크박스, 그다음에 중요 표시 여부 등도 서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눈에 보이는 화면 데이터뿐만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서버랑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 그다음에 요 위에 아래 보이는 거는 이제 스피너들이잖아요. 이제 요즘은 API 통신을 할 때 스피너를 중간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좀 더 향상된 UX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스피너를 어느 타이밍에 띄워주고 어느 타이밍에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상태 관리.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네이버 메일에서 정자동 맛집을 검색을 한 건데요. 저기서 보시면은 전체가 있는데 저거 일식을 누르면은 페이지가 바뀌지 않겠죠. 이제 아래에 있는 리스트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 리스트만 바꾸는 싱글 페이지 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까지 상태라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게 이제 상태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상태는 각각의 이제 눈에 보이는 뷰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실시간 그리고 비동기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웹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우리는 이제 비동기로 계속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버와. 그래서 데이터가 비동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태가 언제 어떻게 왜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멘탈이 부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표 때 제가 몰래 저 뒤로 가가지고 동태를 살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말씀드릴 이제 그 상태 관리의 이제 각각 변화들을 보시면 현업 개발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실 분들은 아, 이런 정말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고생하셨구나.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태 관리는 패러다임이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게 jQuery랑 앵귤러 JS랑 리덕스에 대한 상태 관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한 이유는 상태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었는데 사실 jQuery 시대가 있었고 근데 그 jQuery 시대를 사실상 종식시킨 게 앵귤러 JS가 갑자기 막 이렇게 뜨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앞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분이 앵귤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앵귤러는 아니고 앵귤러 JS입니다. 앵귤러 JS가 굉장히 2012년에 나오고 2013년, 14년 이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인기를 끌었는지 이제 뒤에서 이제 알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리덕스인데 사실 리덕스가 이제 리액트가 많이 사용되면서 리덕스가 사용이 되었다고 보는데, 근데 리덕스는 사실 리액트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고 앵귤러에도 사실 리덕스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덕스는 어떤 컴포넌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상태를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아키텍처라고 툴이라고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제 큰 상태 관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시면서 상태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는 jQuery와 상태 관리인데요. jQuery 개발할 때 현악 개발자 오래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마크업을 이렇게 딱 던져줍니다. 퍼블리셔 분들이 열심히 손수 만들어주신 마크업을 이렇게 던져주면 여기에 이제 저희 상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jQuery 바르는데 며칠이나 걸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잼도 아니고 뭐 맨날 발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 바르는데 도대체 며칠이 걸리냐? 저도 알 수 없죠.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생긴 거냐면은 사실 저희 현재 대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대학교 수업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지금 있나요? 예, 웹 프로그래밍이란 수업이 저 때는 있었고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시간에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원래 웹의 뭐 기본 사상도 그렇고 HTML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고 CSS로는 스타일을 입히며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는 동작을 씌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죠? 예, 안 배우셨나 봐요. 네, 배우셨을 텐데. 예. 그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동작을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예. 뭐 웹의 역사를 보시면 더 알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가 jQuery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jQuery 개발은 HTML에다가 jQuery를 바르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HTML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으면 그 엘리먼트들의 동작에 jQuery를 이용해서 동작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엘리먼트 A에는 클릭이란 동작을 jQuery로 구현을 하게 되고 엘리먼트 B에는 또 비슷한 동작을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죠.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앱을 만들 경우에는 앱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뼈대라고 해야 될까? 베이스라고 할게요. 베이스가 뭐가 되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Query를 바른다고 했어요. 빵에다가 잼을 바르는데 베이스가 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HTML. 그러니까 저희는 HTML 자바스크립트로 뭐 이용하기 위해서는 돔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돔이 이 앱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저 동작들이 엘리먼트 A나 엘리먼트 B나 엘리먼트 C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이제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스가 되는 데다가 항상 상태를 저장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PC 메인에 들어가시면 판에서 인스펙터를 찍어보면 나오는 건데 저렇게 데이터 어트리뷰트를 사용해 가지고 각각 엘리먼트에다가 상태를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SEQ는 뭐 저거고 타이틀은 뭐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 저장을 해놓는 이유는 사실 이 엘리먼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동작에서도 만약에 저 엘리먼트의 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 넣으면 되지 않냐. 근데 제발 윈도우에는 이렇게 많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돔에다가 저렇게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상태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엘리먼트 B에서 동작 클릭을 하는 동작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A를 선택해서 상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동작 B에서는 엘리먼트 A와 엘리먼트 C에 대한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먼트 A를 선택해서 상태를 가져오고 엘리먼트 C를 선택해서 상태를 가져옵니다. 이제 선택한다는 거는 엘리먼트 A를 이제 jQuery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을 조합을 합니다. 제가 이제 AJAX를 할 거예요. AJAX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응답값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응답값을 정제를 하고 그 응답값을 이용해서 엘리먼트 B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jQuery를 개발할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개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이 동작을 실행을 하는데 이 일련의 로직을 타는 중에 엘리먼트 A의 상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바뀐 엘리먼트 B의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네, 틀리겠죠. 만약에 엘리먼트 A의 상태가 바뀐 후로 다시 AJAX 이 로직을 타면은 엘리먼트 B의 상태 값이 전과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엘리먼트 B의 상태는 버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요. 여기서 사실 jQuery 개발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케이스였긴 하지만 비슷한 이슈가 되게 많아서 난 분명히 상태를 업데이트했는데 전혀 막 엉뚱한 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베이스가 돔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동작에서 그 그러니까 돔의 바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상태를 언제 왜 어떻게 바꿨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jQuery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jQuery 회사를 가셨는데 jQuery로 된 레거시가 엄청나게 큰 레거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버그들에 맞닥뜨려서 이 버그를 고치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jQuery로 레거시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내가 갈 회사에.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고생길이 이제 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신규로 바꾸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jQuery가 그러니까 많이 요즘 안 쓰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단순한 페이지 만들기에는 또 jQuery만한 게 없기 때문에 jQuery가 또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복잡한 상태 관리를 필요한 앱에서는 jQuery로 인한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jQuery 개발은 돔에 jQuery 동작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돔이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돔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각 엘리먼트에다가 상태를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각각의 동작에서는 엘리먼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jQuery의 상태 관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앱에서는 점점 유지보수 비용이 커지고 레거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영화 친구 구글에서 앵귤러 JS라는 게 나왔어요. 앵귤러 JS는 앵귤러랑은 지금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상은 비슷하지만 예. 그래서 1점대는 앵귤러 JS고 2점대는 앵귤러라고 하죠. 앞선 시간에 발표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앵귤러 JS는 뭐 투웨이 바인딩, 뭐 데이터 관리를 했다, 뭐 이런 면이 있어서 뭐 앵귤러 2에서는 그게 디폴트가 아니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앵귤러 JS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개발자들은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네이버에서 D2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앵귤러 JS 도입 가이드라는 엄청나게 긴 PDF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 PDF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기존 방식, 도움 제어 방식은 변경이 필요한 대상 도움 요소를 먼저 선택하고 이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앵귤러 JS는 출력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이 수행되며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면 출력도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처리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게 앵귤러가 성공했고, 앵귤러가 아니죠. 앵귤러 JS가 성공했고, 앵귤러 J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양한 편리함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앵귤러 JS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라는 지시자를 이용해서 영역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ng 컨트롤러, my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div 태그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 div 태그 내부의 영역은 아래 보시면은 $스코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코프라는 영역으로 잡히게 되고 거기에 제가 변수를 이렇게 넣고 변화 안 하고 하면은 저 그리팅이라고 되어 있는 저 템플릿 저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드를 지웠죠. 네이버로 바꾼 다음에 그리팅을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앞에 코드를 그대로 돌린 거였어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돔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시키는 코드가 없었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에다가 값을 바꿨을 뿐인데 상태가 이 화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앵귤러 JS를 개발하면서 그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돔에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바꿨을 뿐인데 돔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태라는 것이 뭔가 관리가 되는구나,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어요. 기존에는 돔에서 접근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앵귤러 JS는 사실 크게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은 게 앞으로 뭐 사실 이제 리덕스도 나오고 뭐 리액트도 나왔고 막 하지만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각각의 뷰가 있고 각각의 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라는 거에 연결돼 있고 그 컨트롤러는 각각의 로직과 스테이트를 갖고 있게 되죠. 그 스테이트는 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뷰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각각 뷰에서 공통으로 사용돼야 될 뭐 로직이나 스테이트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저 서비스라는 데에다가 집어넣고 쓰게 되고 그 하나의 서비스는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만약에 아까 비슷한 동작이에요. 모듈 B에서 클릭 동작이 있어서 뭐 API에 호출을 하고 모듈 B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동작이면 우리는 이제 서비스에서 아까 ABC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할 데이터니까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조합을 하고 API를 호출을 하고 그 응답값이 내려오면 응답값을 정지하고 모듈 B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로직에도 만약에 모듈 B,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코드가 이 로직이 도는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게 실행이 돼서 그
나는 호출을 이미 때려가지고 기다리고 응답값을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듈 A에 그 나오고 있는 그 화면이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모듈 B의 상태가 업데이트 되면은 앞에 말한 시나리오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버그죠. 또 망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망했습니다. 분명히 jQuery보다 얘가 좋다고 했는데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거랑 지금 앵귤러 JS로 했을 때랑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코드의 양이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 로직 부분이 더 많을까요? 얘가 더 적을까요? 우리 앞에서 jQuery로 인해서 상태 관리를 했을 때는 jQuery에 각각 상태까지 가져와서 바꾸는 동작들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가지고 각각에다가 콘솔 로그를 찍은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가 먼저 불렸지? 근데 콘솔 로그를 막 이렇게 찍히는 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지고 점점 내가 이 콘솔 로그를 어디다 넣는지도 헷갈리게 돼요. 근데 사실 앵귤러.js는 아까 공통된 데이터는 서비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의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는 보통은 서비스 안에다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서비스에 있는 로직 부분이잖아요. 사실 버그가 발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어디로 확인해야 되는지는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같이 언제,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해서 어디서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와 왜까지는 사실 그것도 뭐 로그를 찍어보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뭐 앵귤러 JS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덕스라는 게 이제 튀어나왔어요. 리덕스는 사실 뭐 혼자서 튀어나온 애는 아니고 결국 이 문장의 이유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를 언제 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덕스를 이용해서 얘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상태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때 플럭스라는 게 페이스북에서 플럭스 아키텍처라는 애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CQRS라는 개념은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벤트 소싱이라는 개념도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상태가 언제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덕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만드신 분이 지금 리액트 팀에 있잖아요. 댄 모식인 그분인데 그분이 사실 이 리덕스를 만들고 나서 페이스북에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맞나요? 근데 이분이 완전 뭐 대스타가 됐죠. 뭐 이분이 뭐 한번 포스트를 쓰시면 모든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 포스트를 다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뭐 대단히 똑똑한 분이 리덕스라는 거를 만들었고 사실 그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름도 리덕스잖아요. 근데 뭐 플럭스랑 리액트랑 합쳐서 리덕스라고 만든 건가? 라고 저는 처음에 무조건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러고서 리액트 팀에 갔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리덕스라는 개념이 나오겠고 각각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거를 하시든지 좀 상태 관리는 이런 것 때문에 리덕스가 생겼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플럭스는 뭐 일종의 그냥 개념, 뭐 설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를 보시면은 단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시는 거 볼 수 있고 각각의 뷰가 있고 뷰는 스토어에 있는 상태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스토어의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뷰에서는 액션을 날려서 디스패처를 통해서 스토어의 상태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원래는 뷰에서 스토어에 있는 값을 막 이렇게 변경을 기존에는 했었죠. 앵귤러.js만 하더라도 만약에 서비스나 컨트롤러에 내가 상태값이 있으면 뷰에서 이제 걔를 바로바로 바꿨었을 거예요. 그냥 그 변수에다가. 근데 지금은 그 변수 하나를 바꾸려면은 액션을 써서 디스패처를 통해서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그 당방향 아키텍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QRS 아시는 분 있나요? 정확하게? 예. 그치. 이게 이제 보통 백엔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뭐 약자는 뭐 저렇게 돼 있어요. 뭐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거냐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현 데이터베이스인데 상태를 읽어오는 것과 리드를 하는 거랑 이 상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 뭐 지우든지 더하든지 뭐 바꾸든지 하는 거를 이걸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 개념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랑 거랑 비슷하죠. 스토어에서 뷰는 그냥 읽는 것만 하는 뷰는 스토어에 있는 상태를 읽는 것만 하는 거고 그걸 업데이트하는 로직은 저거랑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소싱은 뭐냐면 내가 상태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벤트 시퀀스로 저장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기록을 남기라는 거죠. 이벤트를 날려서. 근데 이 이벤트가 그냥 저거 액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저 액션을 날리면은 저 액션에 대한 기록은 로그로 남게 돼요. 그 로그로 남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각 그 로그의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그 로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짬뽕시켜서 만든 게 리덕스입니다. 그래서 플럭스랑 똑같죠. 뭐 바뀐 게 없어요. 그 앞에 디스패처라고 했던 부분이 리두서로 바뀐 거고 스토어는 그냥 뷰, 액션을 날리고 중간에 저 미들웨어라는 게 끼어 들어갔는데 저 미들웨어는 액션을 통해서 리두서를 통해서 상태를 바꾸기 전에 제가 API 호출을 하거나 하는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로직이 들어있으면은 미들웨어에다가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미들웨어는 리덕스의 뭐 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덕스에서 저 스토어는 하나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관리가 돼요. 근데 이 스토어의 상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뷰에서는 그 상태를 읽는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읽기 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 자체는 읽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리두서로 스토어를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스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리덕스를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일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막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저 스토어의 상태에 접근해서 그냥 이코를 때린 다음에 그냥 값을 바꾸시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상태 값은 읽기 전용이고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뭐냐? 유두서를 통해서 새로운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를 만들어서 걔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태가 하나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상태값, 걔네들은 저장이 되거나 저장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뭐 메모리가 꽉 차고 하나 하면은 걔네들을 뭐 가비지 컬렉션 돌려서 삭제를 하겠지만 뭐 그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스토어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 읽기 전용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태는 불변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저 뷰는 그 상태를 단순히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해주는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되면은 저 컴포넌트, 저 뷰 부분은 순수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를 꽂아줌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저 디스플레이 되는 저 컴포넌트 값은 항상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구조는 저희가 이제 요즘 뭐 인기가 꽤 된 것 같은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잖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항상 핵심은 뭐 핵심이라고까지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함수는 순수함수라는 거잖아요. 그 순수하다는 거는 어떤 내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어떤 그 값이 외부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런 더러운 그 나쁜 것들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항상 똑같은 값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뷰는 순수한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 컴포넌트 뷰 부분을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짤 수가 있겠죠. 저거는 어느 상태가 들어가든 똑같은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태 값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씌워지고 모든 상태 변화는 액션을 통해서 타기 때문에 로그가 남고 그럼 그 로그들을 분석을 하면은 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 메일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읽은 표시하고 읽은 표시를 풀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저 쭉 바뀌는 부분이 이제 로그가 남는 거고 오른쪽에 스테이트 바뀌는 거죠. 제가 저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도록 눌렀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실행되면서 왼쪽 화면도 바뀌고 오른쪽도 하나씩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시간의 제약을 정복한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고 그 시점에 화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약에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디서 값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은 또 액션이 발생해가지고 그 값이 바뀌었을까? 그냥 저 로그 하나씩 찍어보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아까 봤던 엘리먼트 A의 상태가 바뀌었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호출하는 애들을 찾아가서 그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태가 언제,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덕스를 쓰는 거예요. 어떤 리덕스 왜 쓰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리덕스 막 너무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은 게 뭔 말이냐면은 앞에서 데이터 하나를 바꾸려면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액션을 그 상태를 바꾸는 액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액션을 받아서 상태를 새로 만드는 리두서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리두서 만약에 중간에 그 상태 미들웨어가 필요하면은 미들웨어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1을 2로 바꾸고 싶은 건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태 관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예를 쓰면은 그 수많은 보일러 플레이트와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블로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정적인 화면이 나오는 그러면은 저는 리덕스 써서 구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jQuery 쓰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PWE 개발이죠. 그러니까 PWE 서비스는 메일하고 클라우드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얘네들에서 관리하는 상태가 얼마나 복잡한지 너무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굉장히 복잡한 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실 리덕스가 상태를 언제 왜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써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지금 리덕스 개념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리덕스가 이제 뭔지 아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딱 보면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실제로 구현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 상태를 바꿀 때 내가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면은 처음에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구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앱은 그러니까 상태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수많은 비동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jQuery를 이용해서 돔이 베이스가 되는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레벨이 베이스가 되는 상태 관리의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 방식 또한 이게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내가 어떤 프레임워크 쓰고 어떤 상태 관리 비법을 쓸지에 대해서 관점을 바로바로 바꿔야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가시면은 레거시로 된 jQuery로 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앵글러 JS가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했잖아요. 앵글러 JS로 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리액트, 리덕스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다르죠. 앞에서 봤지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점점 어려워진다. 난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런 게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최신 기술만 알면 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 갔더니 jQuery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상세 명세가 있겠죠. 명세를 이렇게 쭉 보고 저희는 바로바로 퇴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간단하다.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jQuery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걔가 상태 관리가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면은. 근데 만약에 좀 복잡해진다. 막 점점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관점의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통해서 빨리 바꿔가지고 자바스크립트가 베이스가 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상태를 바꿈으로 인해서 뷰가 저쪽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로바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내가 투입된 프로젝트에 어떤 상태 관리가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고 사실 오늘 발표한 상태 관리 기법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나왔죠. 이제 요즘은 모비엑스라고도 많이 나왔고, 나는 아예 이제 상태 이런 거 간략히 이제 더 귀찮다. 그냥 서버랑 쿡작공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프 QA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태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없고. 근데 대신에 큰 흐름 오늘 여기서 이걸 듣고 나가시면서 그냥 그 흐름이나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돔이 베이스였기 때문에 돔에 접근해가지고 상태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충분히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이 되는 웹 개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관리를 비법을 쓰면 되겠다. 그거는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때문에 윈도우에 많은 데이터 넣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앞에 봤었던 서비스나 리덕스가 이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쉬운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윈도우라고 보면 돼요, 걔는. 그래서 윈도우에다 다 넣고 때려 넣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jQuery 했을 때 하실 때 jQuery 했을 때 이 윈도우에 막 어떻게 이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게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윈도우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너무 관리를 많이 하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바꿨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윈도우에 많이 안 넣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돔에다가 데이터로 들어있는 게 그냥 관리하기는 좀 더 편하더라. 그냥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흘린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저서 디스패처는 꼭 필요한가요? 네, 앞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스토어는 순수한 오브젝트여야 되기 때문에 디스패처나 리듀서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걔를 그냥 업데이트 쳐줘야 됩니다. 리덕스와 네, 감사합니다. 옆에
답변해 주셨네요. 리덕스 상태 관리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태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다는 거고, 또 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액션을 호출을 하는 걸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액션을 호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액션을 통해서 리두서가 뭐 스위치 케이스 문에 의해서 그 해당 액션이 있으면 그 스테이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로직을 구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리두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액션 크리에이터의 그 액션 네임 있잖아요. 걔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귀찮습니다. 예. 그것도 뭐 손에 막 자 이거면은 뭐 검색을 하고 뭐 하는 기법이 뭐 방법이 많이 들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점이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좀 코드가 좀 장황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비엑스를 공부해본 적에 모비엑스 리덕스 완벽한 대체 필요한가요? 네. 네. 여기서 싸우지도 마시고요. 네. 모비엑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간단히 모비엑스에 대해서 보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태 관리, 뭐 이렇게 리두서 액션이나 리두서를 구현을 안 해도 돼가지고 보일러 플레이트가 되게 없어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상태 관리가 복잡해지면 제가 알기로 디버깅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녹화되는 건데 그 앞에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버의 모팀에서 모비엑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다가 디버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이제 리덕스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예. 비교해서 어떤 게 나은가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예, 제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예. 모비엑스가 더 좋은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앱이 있을 수 있고, 리덕스가 더 좋은 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태 관리가 복잡해질수록은 리덕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리덕스 참 사용하는데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어려우셨던 건지, 어느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할 때 보통 그 미드웨어 부분에 API 호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미드웨어들이 있지만 리덕스 썬크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리덕스 썬크가 사실 제가 써보기에는 테스트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리덕스 4가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동기 처리를 4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끊어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프QL도 사랑해 드릴게요. 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서버를 같이 해야 돼가지고. 네. 상태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했는데, 그 리덕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퍼포먼스 이슈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몇 개의 리두서와 몇 개의 스테이트 뭐 상태가 이렇게 있어도 자기네들 테스트 해봤을 때는 없더라. 근데 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채울 수 있는 앱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 구글 독스 정도 만들면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능 이슈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과와 옥저버블, 저는 사과 잘 쓰는 사과 좋아하고요. 옥저버블은 그 RxJS랑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Rx가 좋은데, 그러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가 사실. 그래서 근데 전 사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신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네, 워라벨을 중시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에서 워라벨을 되게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정신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네이버의 전용 스테이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더 크더라고요. PW는 어떤 기준으로 로컬에 저장한다는 로컬 스토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컬 스토리지는 PWA에서는 많이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웹에서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여준 툴은 어떤 리덕스 데브 툴? 네. 이렇게 많네요 질문이 저희.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